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밤 뉴욕에서 생긴 일 쉽고 빠르게 전달드립니다. 글로벌 증시 와이드 출발합니다.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둔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역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글로벌 헤드라인 통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PPI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다시 인플레이션이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전월 대비로는 0.2%, 전년 동기 대비로는 2.4%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대체로 부합했다라는 모습 역시도 있었으나 우선 근원 PPI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좀 더 가팔라졌다라는 모습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와 함께 상승했던 테슬라의 주가,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보도 등에 장중 5%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 IRA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폐지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이로써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제공하는 최대 $7,500의 보조금 혜택이 폐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디즈니가 시장 예상치를 넘는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장중 7%대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아침에 있는 미증시를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트럼프 랠리가 진정이 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47% 하락한 43,751포인트 선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S&P 500 지수 0.6% 빠지는 모습이었고 나스닥 역시도 0.64%가량의 하락세를 그려냈습니다. CPI에 이어서 오늘은 10월 PPI가 발표된 날이었죠. 전월 대비 0.2% 상승했는데 전월보다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촉발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오늘 발표됐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미 고용시장이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있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내용도 증시에 하방 압력을 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견고한 경제 성장은 정책 입안자들이 금리를 얼마나 또 어떤 속도로 인하할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밝혔죠. 그는 미국의 경제 성장을 세계 주요 경제국 중 단연 최고라고 평가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는 노동시장은 잘 버텨주고 있는 것으로 봤지만 10월 일자리 성장은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두 차례 닥쳤던 허리케인 피해와 대규모 파업의 여파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연준 위원들이 중앙은행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여기에 다다르진 못했지만 장기적으로 2%라는 목표에 훨씬 가까워지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밝혔죠. 하지만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오늘은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4.4%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역시나 5,000포인트 선을 겨우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WTI는 오늘 소폭 상승세를 그려내면서 68.71달러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개별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M7 종목들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먼저 애플은 1% 넘는 상승폭 그려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오늘장에서 상승을 했으나 악재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미 규제 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반경쟁적 관행 여부를 조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의 고객이 다른 업체로 옮기지 못하도록 징벌적인 조건을 부과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장 엔비디아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알파벳은 1% 넘는 하락폭 그려냈습니다. 아마존 역시도 오늘장 하락했고요. 자, 이 페이지에서는 정말 모든 장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메타 역시도 0.5%가량의 하락폭을 그려냈습니다. 유럽연합이 메타에 과징금 폭탄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7억 9,772만 유로, 약 1조 1,812억 원의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한 건데요. 집행위는 메타가 온라인 분류 광고 서비스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에 연계해서 다른 동종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메타는 여기에 대해서 즉각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테슬라 오늘장에서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테슬라뿐 아니라 전기차주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하스탁입니다. 먼저 ASML 살펴보죠. 네덜란드 극자외선 노광장비 제조업체인 ASML의 주가가 7%가량 올랐습니다. 향후 매출 전망을 높여 잡은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6.99% 상승했고 주가는 671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극자외선 노광장비 분야에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ASML, 현지 시간 14일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AI 열풍으로 인한 EUV, 극자외선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2030년까지 연매출 약 440에서 600억 유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매출인 276억 유로보다 대폭 높여 잡은 전망치이기도 한데요. 크리스토프 푸케 CEO는 ASML이 향후 10년간 EUV 기술을 확장하고 리소그래피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며 AI가 가져올 기회를 활용해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로저 다센 CFO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2자릿수로 유지를 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금 증대와 자사주 매입을 통한 현금 환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최근 대중국 수출 통제 여파로 부정적인 매출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실적 발표 후 주가가 10% 넘게 급락하기도 했었는데요. AI 시장에서 기회를 잡아 나갈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뛰었습니다. 스트리밍 사업 성장에 힘입어서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를 발표했고요. 6.23% 상승하며 종가는 109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225억 7천만 달러 기록하면서 LSEG 예상치인 224억 5천만 달러를 웃돌았고요. EPS 역시도 1.14달러로 예상치인 1.1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은 6%가량 늘었고 EPS는 39%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4억 6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분기 2억 6,400만 달러에 비해서 또 큰 폭 상승했죠. 특히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수익이 전년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디즈니는 내년도는 올해에 비해서 높은 한 자릿수의 수익 성장률 예상했고요.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는 영업이익이 2자릿수 %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피스트리 살펴보겠습니다. 미 패션 브랜드 코치의 모회사죠. 테피스트리가 마이클 코어스나 지미추 등을 보유한 카프리 홀딩스와 85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 계약을 상호 합의하에 포기했습니다. 미 경쟁 당국의 제동으로 결국 무산된 건데요. 테피스트리는 법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합병 마감 시한인 내년 2월까지 합병 일정을 종료할 수 없게 됐다며 계약 포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지난달에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테피스트리의 카프리 인수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FT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FTC는 양사의 합병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고급 핸드백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며 합병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테피스트리 주가는 12.8% 급등했고요. 카프리 주가 역시도 장 초반에는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가 하더니 막판에 계속 상승세 이어가면서 4.4%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 트럼프 2.0과 머스크 그리고 항공우주 섹터 전략입니다. 최근 들어 머스크 트레이드가 역시나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항공우주 섹터에 대한 관심 역시도 확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트레이드, 일단은 트럼프 1기에서도 우주의 상업화를 내걸었던 만큼 2기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네, 뭐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여러 이제 정책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죠.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내각의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구성이 되면서 그런 과연 어떤 형태의 이제 정책들이 연계될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공화당이 이제 상하 양원까지 전부 다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는 이제 레드 수입이 이제 현실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트럼프 정부 내에서 특히 공약사항으로 잡혀져 있던 여러 공약들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요 자리 부처의 장관이나 아니면 차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의 그런 이제 보직들이 이제 생기면서 거기에 중요 인물 이제 트럼프계 인사들이 많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트럼프가 기존에 보였었던 여러 이제 공약 관련된 산업들이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트럼프의 이제 주요 그러니까 공약 사항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제 그러니까 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국내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민감하게 생각될 부분이 친환경 관련된 그런 이제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친환경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트럼프 후보가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여러 이제 그 무역 차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리에 얘기가 되고 있는 사람들 자체도 상당히 보호 무역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표적으로 무역 차르로 얘기가 되고 있는 라이어 이제 전 USTR 이제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관세를 좀 더 세게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관세 정책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미 상무부 장관으로 지금 만약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금 IRA 법안에 대해서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오늘 이제 앞에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미국에서도 이제 트럼프가 IRA 법안에 대해서 뭐
이제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대폭적인 수정을 통해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없앨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맞춰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단 뭐 우주항공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투자가 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그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산업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지금 이제 관여하고 있는 사업군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서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론 머스크 CEO가 미국의 이제 정부 효율부의 장관으로 이제 내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 효율부가 이제 주로 할 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니면 각 부서에 이제 불필요한 예산들을 큰 폭으로 삭감할 것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뭐 테슬라의 뭐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로봇, 그다음에 스페이스X의 우주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관련된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우주 항공 관련된 분야의 시장에서의 관심 사항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투자가 확대될 것을 전망하면서 우주항공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드 수입 현실화에 트럼프 행정부 공약 역시 가속화가 붙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머스크 행정부 합류로 중국의 우주 프로젝트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라는 분석 역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일단 미국의 우주 관련된 부분은 확대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1기 때 그 국가우주위원회라는 것을 이제 부활했습니다. 이게 1993년도에 폐지가 됐다가 2017년도에 다시 이제 부활한 그런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에서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게 아르테미스 이제 프로젝트다라고 해서 인간을 다시 달로 보내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계속 트럼프 행정부 때 상당히 1기 행정부 때 상당히 진척을 빨리 했다가 지금 바이든 정부에 넘어오면서 일단 진행은 하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조금 둔화가 됐었거든요. 아마 트럼프 2.2기가 다시 시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진행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예정으로는 2025년도나 2026년도에 달에 사람이 이제 가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 지금 여러 이제 일정으로 인해서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스페이스 X와의 협력도 강화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주요 발사체로 이제 스페이스 X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나 아니면 어떤 이제 우주선을 쓸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많은데 만약 이번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 트럼프 후보 쪽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 X가 관련된 부분에 수주를 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지금 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우주 산업 분야로는 상당히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가 집중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이후에 달과 관련된 탐사에 대해서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제 투자의 이제 효과로 인해서 지난 6월달에 창어 6호가 달의 뒷면에 가서 이제 착륙을 했고 여기서 달의 토양을 채취를 해서 다시 지구로 갖고 오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는 달 뒷면에 착륙했다라는 것 자체가 세계 최초로 이제 했었다라는 거고요.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도 달 뒷면까지는 못 갔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이제 직접적인 경쟁은 상당히 좀 지양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미소 냉전 시대 때 양국이 달에 대해 상당한 이제 우주 산업의 대규모 투자들을 이루어졌고요. 이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승리를 했는데 여기서 뭐 소련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졌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중국도 그런 점을 감안을 하기 때문에 아마 미국과의 직접적으로 우주 경쟁을 한다라기보다는 아마 미국이 하지 않는 틈새 쪽으로 아마 집중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달 관련된 부분은 양국 간의 경쟁은 지금보다 좀 더 치열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항공우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2기, 국내 항공우주 섹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스페이스X에 배터리를 공급할 것이다라는 소식에 더불어서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코멘트 주실까요? 네, 뭐 국내 우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투자는 뭐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주요 국가 핵심 전략으로 지금 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투자도 계속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작년도 이제 얘기한 거지만 2032년도까지 달에 탐사선을 보내고 2045년도에 화성에 탐사선을 보낼 그런 장기 계획을 이제 발표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에 맞춰서 국가 예산도 계속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내년에는 지금 이제 2027년도에는 우주 관련 예산을 한 1조 5천억 이상으로 아마 책정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45년도까지는 100조 정도의 우주 개발 비용을 이제 마련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기적으로 보면 국내에서도 우주 항공에 대한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관련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저궤도 위성,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 통신이죠. 뭐 향후에 육지로 넘어가는 와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이제 통신 기술이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육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2030년도까지 국내에서도 저궤도 통신 위성을 2기를 쏘아 올리고 관련된 이제 시스템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뭐 전체적인 예산 한 3,200억 정도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뭐 저궤도 위성 통신에 대한 부분도 뭐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와 더불어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 X가 좋은 미국에서 기대감을 가지면서 국내에 이제 스페이스 X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이제 좀 큰 폭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스페이스 X에 납품하는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스페이스 X의 우주선에 사용될 그런 2차 전지를 개발해서 납품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당장 지금 뭐 납품을 한다라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뭐 스페이스 X에 여러 가지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 YJ 링크나 뭐 HVM 그다음에 캔코어 에어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뭐 주가가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스페이스 X에 지분을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회사들도 같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아주 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자회사인 솔라스타 벤처스에서 이제 별도의 SPC를 만들어서 스페이스 X에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스페이스 X에 4천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렇게 이제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4천억 투자를 했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긴 했지만 아주 아이비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 같은 경우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감안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스페이스 X가 내년부터 스타링크 관련돼서 국내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궤도 위성 통신과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뭐 주가가 조금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역시도 투자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항공우주 섹터 내에서도 선별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이 스페이스X에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을 보였잖아요. 자, 여기서 배터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양자 암호나 보안 기술 쪽을 조금 더 바라봐야 될지 세부 섹터 어느 부분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까요? 네,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그러니까 우주선에 스페이스X에 들어간다라는 것 때문에 기대감이
키웠는데 근데 우주선에 들어가는 2차 전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 자체가 상당히 미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 X에 이제 뭐 2차 전지를 납품한다라고 해서 그게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스페이스 X에 이제 납품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은 아마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향후에 이제 우주선에도 우리가 그러니까 우주선에 보통 납품하는 이제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안정성과 내구성이 필요한 그런 부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2차 전지를 납품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2차 전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실적으로 보면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순히 그냥 뭐 그런 납품에 따른 그런 기대감으로만 올랐는데 그거는 조금 투자하실 때 그런 부분은 조금 무시하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X에 지금 뭐 납품을 한다라는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좀 검토를 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스페이스 X에 납품을 한다라는 건 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우주산업 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스페이스 X도 관련된 뭐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시장에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페이스 X가 지금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는 재활용 우주 발사체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만들고 나면 몇십 번은 사용을 하고 폐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페이스 X에서 필요로 한 그런 물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 이게 계속 이제 재활용을 하면서 그거에 따른 소모품 같은 경우는 계속 발주가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본체를 만드는 그런 이제 부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스페이스 X가 뭐 우주선을 우주 발사체를 많이 만든다. 뭐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뭐 우주 발사체를 그렇게 많이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의 움직임은 너무 이제 기대에 따른 움직임이다. 그러니까 테마성 성격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 이런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실적 이런 이제 스페이스 X에 따라서 실적이 달라진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투자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신 이제 이렇게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향후에 뭐 스페이스 X가 우주 관련된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수록 그와 관련된 이제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때마다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이거를 뭐 장기적으로 갖고 가겠다라고 하시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좀 커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기대감으로 몰렸었던 관심, 우선은 반드시 실적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스페이스X 관련된 기업은 지금 당장은 테마주의 성격으로 이슈만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I 기반 항공우주 기술 역시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AI 그리고 항공우주, 이 핫한 키워드들만 모아놓은 그런 단어의 조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조합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뭐 AI가 지금 뭐 사용처가 계속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지금 뭐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우주항공 분야에도 AI가 뭐 당연히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뭐 AI가 뭐 우주 분야로 이제 확대 사용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해도 이제 우주항공 분야로 AI가 확장된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분야에 이제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향후에 커진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우주나 아까 미국이나 뭐 그다음에 중국 아니면 EU 정도가 이제 지금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해외에 있는 AI 관련된 기업들은 이런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분야에 이제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에 대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오픈 AI나 뭐 아니면 펠런티어 같이 이렇게 이제 AI 관련된 이제 그런
데이터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AI가 이런 항공 우주 분야에 AI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향후에 실적 개선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국내로 넘어오면 약간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국내 산업에서 우주항공이 차지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제 우주항공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AI를 통해서 우주항공 분야를 확대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좀 그 연결고리가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주항공과 파생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통신 관련된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통신 관련된 분야는 이제 이런 이제 통신망이나 아니면 커버리지를 최적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AI를 활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분야의 그 상당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AI라는 분야가 우주항공 관련된 분야로 한정됐다라기보다는 다른 우주항공에서 파생되는 분야까지 확대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분야 쪽으로도 이제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렇다라고 해도 이런 AI 기업들이 이런 분야를 직접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현재 그런 뭐 항공 우주나 통신 분야에 업을 하고 있는 기업과의 이제 협업을 통해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로 AI가 이런 분야로 확장된다고 해서 실적이 바로 개선되거나 뭐 그렇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항공우주 분야는 AI 산업에 대한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오히려 파생되는 부분이 통신 쪽에 조금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역시도 함께 체크 포인트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글로벌 항공우주 트럼프 랠리가 지금 다소 힘이 빠진 상황에서 바라볼 만한 섹터라고 보시는지 전망과 향후의 대응 전략 역시도 꼼꼼하게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우주 관련된 분야는 뭐 향후에 계속 성장 산업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 뭐 우주를 진출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각국에서 최근에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육지로 넘어갈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이제 발사체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관련된 위성들이 많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각국 정부에서 이런 위성 관련된 그런 이제 발사를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위성 발사체에 대한 부분을 계속 발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스페이스 X와 관련된 그런 이제 이슈 때문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런 기대감으로 올랐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맞고요. 뭐 최근에 이제 급등을 많이 이제 상승폭을 보였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좀 보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따지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스페이스 X와 관련된 기업들은 개별 이슈로 판단을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개별 이슈에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이런 스페이스 X와 관련된 기업들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스페이스 X가 보다 시장에서 이제 발사체가 많이 만들어지거나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나올 때는 뭐 움직일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런 이슈가 어느 정도 잦아들면 다시 조정을 보일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뭐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 이제 위성 발사체 관련된 부분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산업군들이기 때문에 위성 발사체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위성 통신과 관련된 부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지금 위성 발사체와 관련돼서 뭐 시장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하나 시스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국내에서도 무궁화 이제 통신 위성을 이제 뭐 정상적으로 발사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위성 통신과의 이제 통신 시스템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링크의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인 영국의 윈웹의 그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스타링크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윈웹의 한국 서비스도 조만간 시작될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가지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위성 통신용 이제 안테나를 이제 개발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런 위성 통신이 확대가 될수록 이런 안테나에 대한 수요도 확대할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스페이스X로 최근 글로벌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통신과 통신 장비주도 더욱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니까요. 저희와 함께 인사이트 쌓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현재 시간 14일 미 노동부는 10월 PPI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의 상승률인 0.1%와 비교했을 때 소폭 올랐고요. 시장의 전망치에는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2.4%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 중앙치인 2.3%보다 0.1%포인트 웃돈 수준입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 대비 0.3% 오르며 전문가 전망치인 0.2%를 웃돌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5% 상승했는데요. 특히 10월 서비스 물가가 전월 대비 0.3% 오르며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스티븐 브라운 차석 북미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주 나온 물가 지표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연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전날 발표된 10월 CPI 상승률 역시 2.6%로 9월보다 높아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멈춘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탄탄한 노동시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시간 14일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7천 건으로 지난 5월 말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22만 4천 건과 지난주 수정치인 22만 1천 건보다도 적었습니다.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의 피해,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보잉 파업 등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0월 초중순에 크게 늘었다가 다시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는 실업자가 줄면서 고용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87만 3천 건으로 전망치인 188만 건과 직전주 수치인 189만 2천 건을 모두 하회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신임 법무장관의 맷 게이츠 공화당 하원의원을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부 국장에는 털시 게버드 전 민주당 하원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국방장관에 지명된 폭스뉴스 진행자 피트 헤그세스에 이어서 또다시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의 내각 인선의 핵심적인 특성이 충성심이라고 꼽았는데요. 실제로 28세의 플로리다주 하원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4선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게이츠 의원은 공화당의 강경 보수계파인 프리덤 코커스에서 초강성 친트럼프 의원 모임인 마가 스쿼드를 주도해왔습니다. 게버드 전 의원은 21세의 최연소 하와이주 하원의원에 선출돼 4선 의원을 지냈고 미군의 해외 분쟁 개입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한 뒤에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하며 공화당에 입당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대통령 당선자가 잠재적으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몰아내거나 추적하기 위해서 충성파 인사들을 활용하고자 한다고 분석했는데요. 미 정계에서는 이번 인사단행을 두고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보이던 트럼프 내각 인선에 게이츠가 등장하자 공화당 의원들조차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화당 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리사 머카우스키, 수전 콜린스 상원 의원 등은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충격받았다. 진지한 지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상원 인준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현재까지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을 결정한 백악관 내각 인사 18명의 평균 나이가 불과 47살인데요. 같은 직위의 조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의 평균 나이가 60.8세인 걸 비교해보면 무려 13살가량이나 어립니다. 강한 마가 사상을 가진 젊은 4050 충성파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꾸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내년 세계 석유 시장이 하루 100만 배럴 넘게 공급 과잉 상태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EA는 현지 시간 14일 내놓은 월간 보고서에서 2025년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유지해도 공급이 수요를 하루 100배럴 이상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루 100만 배럴은 세계 하루 원유 생산량의 1%에 해당하는 양인데요. 현재 산유국들은 원유 생산을 늘리고 있지만 중국 수요 감소 등의 여파로 세계 석유 시장에서의 수요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석유 소비는 9월까지 6개월 동안 감소했는데요. IEA의 석유 산업 및 시장 책임자인 토릴 보소니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석유 수요가 에너지 전환 및 대체로 인해서 정점에 달했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에 오펙 플러스가 중단했던 생산을 재개하기로 하면 지금의 공급 과잉 사태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IEA는 올해 전 세계 석유 소비가 하루 평균 92만 배럴, 내년에는 하루 99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모두 하루 100만 배럴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누적 현실화가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운송 및 발전 분야에서 청정 에너지 기술의 급속한 도입이 석유를 대체하면서 수요 침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로존의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현재 시간 14일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는 유로존의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전분기 대비해서 0.4%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발표됐던 속보치와는 동일하고 2분기의 0.2%와 비교해서는 소폭 상승한 수준입니다. 유로존은 매분기 GDP를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로 3번 발표하고 있습니다. 함께 발표된 유로존의 고용지표도 양호하게 나타났는데요. 3분기 유로존 취업자 수는 전분기 대비 0.2% 늘었습니다. 이는 2분기 취업자 수 증가율인 0.1%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작합니다.
울타뷰티, 올리브영만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인데요. 럭셔리부터 중저가까지 종합 화장품 소매 업체입니다. 미국의 올리브영이라고도 불리죠. 울타뷰티는 럭셔리 브랜드 화장품부터 중저가 뷰티, 헬스케어 제품까지 판매하는 소매 업체로 세포라의 대표적인 경쟁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금리 민감 업종으로 불리는 울타뷰티는 역사적으로 금리 하락 기간에 하락세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지난 8월 버크셔 해서웨이가 울타뷰티의 주식 69만 주 매입을 공개하면서 당일 주가는 11%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경기 소비재의 주식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색조 화장품 판매 비중이 4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색조 소비 트렌드가 약화되었던 19년도에는 금리 하락 기조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이 지속됐었습니다. 현재 색조 소비 트렌드의 회복, 그리고 인디 뷰티 브랜드의 강세, 금리 인하 국면 등 울타뷰티에게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색조 업황 바텀아웃 측면에서의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제는 색조 화장품의 시대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색조 화장품 소비 심리 개선에 있고요. 2023년 이후 한국 주도로 색조 화장품 수출 증가세가 가파라진 상황입니다. 미국도 2023년 4분기 이후 화장품 수입량이 가파르게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착용 그리고 외출 자제 등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색조 화장품 소비량이 급감했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보유한 고품질 브랜드를 기반으로 색조 소비 심리가 지금 현재 많이 개선되고 있죠. 특히 중저가 브랜드인 엘프 뷰티, 한국 주도로 이커머스 및 중저가 기반의 색조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색조 화장품 판매 비중이 경쟁사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울타뷰티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미국을 포함한 뷰티 시장의 핵심 트렌드는 바로 스키니피케이션입니다. 이는 얼굴뿐만 아니라 몸, 두피 등으로 확장해 관리해 나가는 개념인데 이러한 영향으로 기초 스킨케어와 화장품, 색조 화장품의 경계가 많이 흐려진 상황이고요. 색조 화장 제품에 피부를 개선하는 기능을 추가한 제품의 수요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파운데이션에 세럼을 추가해 생기를 더한 제품 그리고 수분 공급이 가능한 립밤형 립스틱이 판매량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울타뷰티는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한 인디 브랜드들을 공격적으로 섭외하고 있습니다. 자, 판매망 확대가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성 고객의 증가, 이커머스의 확대 역시 눈여겨볼 포인트인데요. 울타뷰티는 점포수 그리고 거래 건수가 확대되면 외형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해 할인 그리고 이벤트 정보를 제공하면서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들은 대부분 재구매율이 아주 높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현재 멤버십 회원 수는 약 4,500만 명 수준으로 전 분기 대비 5%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목표인 5천만 명 충성 고객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펼쳐나가는 중이고요. 금리 인하로 인한 소비 심리 개선 그리고 색조 화장품 소비 증가, 울타뷰티의 신규 점포수 증가로 인해 충성 고객들의 인당 지출액이 증가할 것으로도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도부터는 증가한 충성 고객 수 및 객당 소비액 증가로 전년 대비 가파른 매출 증가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온 오프라인 공급망이 모두 개선되고 있고요. 2022년 상반기부터 오프라인 신규 점포 오픈 및 리모델링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 역시도 긍정적입니다. 현재 1,400개 이상의 점포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도 60개 이상의 점포를 신설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IT 인프라 투자로 이커머스 판매액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AI를 통해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서비스 역시 제공하면서 판매 제품과 시너지 효과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금리 인하 시점과 맞물린 인프라 투자로 인해 외형 성장 속도가 가팔라질 것으로도 기대감을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적 전망 및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고한 매출 성장 전망 그리고 수익성 훼손 구간 종료 이 부분의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4년 매출액은 11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YOY 기준으로는 플러스 9.8 그리고 영업이익은 15억 달러를 추정하고 있는데요. YOY 기준으로 마이너스 6%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공급망 투자와 IT 인프라 확대 등의 비용 확대로 인해 수익성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할 것을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2025년도는 신규 투자 효과가 가시화되기 위한 과도기 구간인데요. 울타뷰티는 2026년 이후 연간 5%가량의 매출 성장 가이던스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IT 인프라 및 시설 투자가 완료된 2026년도 이후 OPM도 12% 이상으로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가이던스는 경기 회복을 보수적으로 판단한 수치로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 소비 회복이 빠르게 나타날 시 추가적인 실적 향상 역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버크셔 해서웨이는 2024년도 2분기 말 기준 울타뷰티 22억 2,700만 달러 보유를 신고한 바 있는데요. 향후 안정적인 소비 심리 개선 및 외형 성장으로 밸류에이션 상향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는 매력적인 수준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번 주 증시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더 다양한 소식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